으악, 사람 살려. 이 방 안에 도깨비가 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칠흑 같은 어둠을 찢고 터져나온 비명은 신방의 고요함을 산산조각냈다.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맞이하여 원앙 금침 위에 마주 앉았던 신랑 최인우는 촛불이 일렁이며 신부의 얼굴을 비추자마자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얼마나 놀랐는지 쓰고 있던 사모는 바닥에 뒹굴고 엉덩방아를 보시며 뒤로 물러나다. 그만 요강을 발로 차버려 토요강이 댕그랑거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수줍음의 얼굴을 붉히던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사색이 되어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대니 창호지 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렸다. 밖에서 이 소란을 듣고 있던 하객들과 집안 하인들은 숨을 죽였고 문 밖을 지키던 수모는 난처함에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다. 신랑의 비명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뼈에 사무치는 공포 그 자체였으니 이는 천하절색이라 믿었던 신부가 실은 천하의 박색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의 절규였다. 방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신랑을 바라보는 신부. 김방녀의 눈빛은 의외로 차분하고 깊었다. 그녀는 자신의 흉측한 외모가 상대에게 어떤 충격을 주는지 평생을 겪어왔기에 신랑의 저런 반응이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툭 튀어나온 광대뼈는 산맥처럼 거칠었고 콧구멍은 하늘을 향해 훤히 들창코였으며 듬성듬성한 눈썹 아래 작은 눈은 뱀의 눈처럼 가늘게 찢어져 있었다. 게다가 피부는 곰보 자국이 선명하여 마치 멍석을 깔아놓은 듯 거칠었으니 곱게 자란 도령이 기절초풍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김방녀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촛불 심지를 돋우었다. 불빛이 다시 살아나자 그녀의 기괴한 얼굴 그림자가 벽면 가득 일렁였고 이를 본 최인우는 히익 소리를 내며 더욱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김방녀는 동요하지 않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방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귀신도 도깨비도 아니옵니다. 오늘 낮에 서방님과 100년 가약을 맺은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어찌하여 지아비가 지어미를 보고 이토록 겁을 집어드십니까? 최인우는 이불자락을 끌어당겨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떨리는 손가락으로 신부를 가리키며 울먹였다. 거짓말 마라. 우리 어머니가 내 색시는 달나라 항아님처럼 곱고 선녀처럼 아름답다고 하셨다. 너 같은 옥덜매가 내 색시일 리가 없어. 저리 가란 말이야. 그의 외모는 신부와는 정반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희고 고운 피부에 붉은 입술, 짙은 눈썹과 우수에 젖은 눈동자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미남자였다. 허나 하늘은 공평한 것인지 그에게 빼어난 외모를 주었으나 지혜는 주지 않으셨다. 나이가 20이 넘도록 글한 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리 분별이 아이와 같아 동네 아이들과 딱지치기나 하며 하루를 보내는 소위 말하는 빛 좋은 개살구요. 잘생긴 바보가 바로 최인우였다. 최진사 댁의 귀한 외동아들이었으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집안의 근심거리가 된 지 오래였다. 문 밖에서 아들의 곡소리를 듣고 있던 최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며 곰방대를 땅에 툭툭 털었다. 옆에 서 있던 최진사의 부인 안방마님은 행여나 안사돈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어 남편에게 속삭였다. 나으리, 저러다 애 잡겠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줄까요? 인우 녀석이 저렇게 질색을 하는데 첫날 밤이고 뭐고 다 글러먹은 것 아닙니까? 최진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었다. 어허, 부인. 참으시오. 약은 입에 쓴 법이오. 인우 녀석에게 필요한 건 얼굴만 반반해서 같이 놀아날 계집이 아니라 저 녀석을 사람구실하게 만들고 우리 집안 살림을 챙길 억척스럽고 지혜로운 며느리란 말이오. 김진사 댁딸이 비록 얼굴은 박색이라 하나 그 학식과 지혜가 남자 셋을 합친 것보다 낫다는 소문이 자자하지 않소.
인우 저 녀석이 평생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고 살려면 저런 여자가 곁에 있어야 하오. 최 진사의 말은 틀린 것이 없었다. 최 진사 댁은 만석군 부자였으나 아들이 저 모양이라 며느리 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집안은 많았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아들의 재산을 빼먹으려 들거나 거칠에만 요란한 속 빈 강정들이었다. 반면 김방녀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로 가난 때문에 혼기를 놓쳐 3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어깨너머로 글을 배워 사서삼경을 꿰뚫고 셈이 밝아 집안 대소사를 빈틈없이 처리하는 재주가 있었다. 하지만 그놈의 얼굴 때문에 매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망가기 일쑤였다. 최 진사는 우연히 장터에서 김방녀가 쌀가게 주인과 셈을 따지며 조목조목 이치를 밝히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탁 쳤다. 저 아이다. 저 아이라면 내 바보 아들을 맡길 수 있겠다. 그는 즉시 매파를 넣어 혼사를 추진했고 얼굴을 보지 않고 혼례를 치르는 관습을 이용하여 아들에게는 절세미인이라 속이고 이를 꾸민 것이었다. 방 안의 소라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최인우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속였어. 선녀는커녕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앉아있단 말이야. 나 오줌 쌀 것 같아. 문 열어줘. 김방녀는 그 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소매 자락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어 조용히 다가갔다. 인우가 비명을 지르며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동작은 재빨랐고 손길은 의외로 부드러웠다. 그녀는 남편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며 마치 철없는 동생을 달래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서방님, 우는 남자는 사내 대장부가 아닙니다. 호랑이가 무서우면 칼을 들어야지. 울며 불며 어머니를 찾는 것은 새 살배기나 하는 짓이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제 눈, 코, 입이 비록 제자리에 예쁘게 박히지는 않았으나 있을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방님을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요. 해치려는 것도 아닌데 이 밤에 소란을 피워 동네방네 서방님의 겁쟁이 같은 모습을 자랑하시렵니까? 김방녀의 목소리에는 기이한 힘이 실려 있었다. 쩌렁쩌렁 울리는 호통이 아니라 조곤조곤 따져 묻는 논리 정연함에 바보 도령 최인우는 멍하니 입을 벌리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눈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주는 손길이 따뜻하게 느껴지자 공포심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했다. 그는 훌쩍거리며 물었다. 그러면 나 안 잡아먹을 거야? 정말 귀신 아니고 사람 맞아? 김방녀는 피고으며 자신의 팔을 걷어붙여 인우의 손을 가져다 대었다. 만져보십시오. 따뜻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피가 돌지 않아 차갑습니다. 저는 서방님과 똑같이 피가 흐르고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단지 남들보다 껍데기가 좀 못나게 빚어졌을 뿐이지요. 하지만 서방님, 껍데기가 번지르르한 썩은 사과보다는 모양은 울퉁불퉁해도 꿀이 든 사과가 더 맛있는 법이옵니다. 인우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의 팔뚝을 조물락거렸다. 확실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다시 보았다. 아까는 뱀눈처럼 무서워 보였는데 촛불 아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눈 속에 자신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는 코를 훌쩍 들이마시며 투정 부리듯 말했다. 그래도 너무 못생겼어. 옥황상제님이 빚을 때 졸았나 봐. 우리 집 개누렁이보다 못생겼단 말이야. 그 말에 김방녀의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으나 그녀는 내색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쳤다. 네, 맞습니다. 옥황상제님이 저를 빚으실 때 잠시 딴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허나 서방님을 빚으실 때는 너무 정성을 쏟아 겉모습에만 힘을 주시느라 그만 속에 채워 넣을 것을 깜빡하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둘이 만나면 딱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겉이 모자라고 서방님은 속이 모자라니 둘이 합치면 온전한 사람 하나는 되지 않겠습니까? 최인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이해하지 못했으나 묘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꼈다. 게다가 하루 종일 굶은 탓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혼례청에서 긴장하여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것이다. 꼬르륵 소리가 정적을 깨자 김방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자상 위에 놓인 합판주와 안주를 가리켰다. 시장하시지요. 저기 닭고기와 전이 있습니다. 일단 욕이라도 하십시오. 저를 내쫓든 도망을 가든 배가 불러야 힘을 쓰지 않겠습니까? 음식 이야기를 듣자 인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엉금엉금 기어가 닭다리를 집어들고 허겁지겁 뜯기 시작했다. 먹는 것에 정신이 팔리자 방금 전의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김방년은 그 모습을 보며 술잔에 술을 채워 건넸다. 체하십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물도 드시고요.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최진사와 안방마님은 방 안이 조용해지자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거보시오. 며느리 아이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지 않소. 저 망나니 같은 녀석을 말 몇 마디로 구워 삶아 밥을 먹이다니. 최진사는 껄껄 웃으며 돌아섰지만 안방마님의 표정은 여전히 찜찜했다. 그래도 그렇지. 얼굴을 보면 볼수록 정이 뚝 떨어지는데 인우가 저 아이와 합방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손주 보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최진사는 혀를 차며 말했다. 두고 보시오. 사람의 정이란 게 얼굴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니 밤은 길고 인연은 하늘이 내리는 법이오. 두 노부부가 자리를 뜨자 마당에는 다시금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이 가득 찼다. 신방한 배를 채운 최인우는 식곤증이 몰려오는지 꾸벅꾸벅 졸이기 시작했다. 배부르고 등 따스하니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다. 그는 흉측한 신부가 옆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이불 위로 쓰러져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김방년은 잠든 신랑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선동센통이었다. 속눈썹은 길고 콧날은 오뚝하며 입술은 앵두 같았다. 그녀는 손을 뻗어 허공에서 그의 얼굴선을 따라가 보았다. 닿지는 않았다. 그녀의 거친 손이 닿으면 그 고운 얼굴에 생채기라도 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잘생긴 껍데기. 그녀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세상 사람들은 그 껍데기에 현혹되어 그 속이 비었음을 보지 못하고 나의 껍데기에 경악하여 내 속이 꽉 찼음을 보지 못하는구나. 허나 서방님, 걱정 마십시오. 비록 당신이 나를 보고 기절하고 도깨비라 불렀으나 내 기필코 당신을 사람 만들어 이 집안의 기둥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박생녀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일 테니까요. 김방년은 잠든 남편의 옷고름을 풀어 편안하게 해주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저만치 떨어진 발치에 웅크리고 누웠다. 첫날 밤의 합한 헛판은 없었으나 기묘한 동거의 시작이었다.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지만 김방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앞으로 닥쳐올 시집살이와 철없는 남편을 건사해야 할 험난한 앞날이 눈앞에 그려졌기 때문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 무렵 김방년은 굳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편견과 멸시의 벽을 넘어 이 어리석은 남자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처절한 투쟁의 서막이었다.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꼴이냐. 밥맛 떨어지게 아침부터 그 흉물스러운 얼굴을 들이미느냐. 안방마님의 고함 소리가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인 최진사 댁의 담장을 넘어갔다. 새색시가 문안 인사를 올리러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들고 있던 타구를 옆으로 밀쳐내며 눈을 흘겼다. 곱게 단장하고 나선다고 했으나 김방녀의 얼굴에 칠한 연지곤지는 곰보 자국 위에서 겉돌아 오히려 기괴함을 더할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올린 찻잔을 짐짓 손으로 쳐내며 뜨거운 찬물이 며느리의 치맛자락을 적시는 꼴을 보고서야 분이 풀리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내 살다 너같이 재수없게 생긴 물건은 처음 본다.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집안 공기가 쾌쾌한 것이 꼭 썩은 메주가 굴러 들어온 것 같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부엌으로 꺼져서 아궁이 불이나 지펴라. 박생녀의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는 형국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고개를 숙여 물러나왔다. 부엌에 들어서자 하인들마저 수군거리며 그녀를 힐끔거렸다. 저 얼굴 좀 봐. 도련님이 기겁할 만하지. 밤에 보면 도깨비인 줄 알고 몽둥이질하겠어. 등 뒤로 꽂히는 비수 같은 말들을 박생녀는 못 들은 척 무시하며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러 눈물이 핑 돌았으나 그녀는 이것이 연기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분간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에 흩어진 기강을 잡고 사람 구실 못하는 남편을 챙기는 것이었다. 그녀는 부직갱이로 타오르는 불꽃을 헤집으며 다짐했다. 두고 보자. 지금은 나를 썩은 메주 취급하지만 언젠가는 나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뜨게 만들 것이다. 그 시각 남편 최인우는 동네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허우대는 멀쩡한 어른이 코 흘리는 아이들과 쪼그려 앉아 딱지치기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가관이었다. 자, 내 딱지 받아라. 얍, 인우가 힘껏 내리쳤으나 딱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와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그를 놀려댔다. 바보 도령 또 졌다. 약속대로 엽전 내놔요. 꾀임에 넘어간 인우는 주머니에 있던 엽전을 몽땅 털어 아이들에게 넘겨주었다. 그것도 모자라 지땜은 아이 하나가 인우의 비단옷에 흙탕물을 튀기며 도망치자 인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너네 다 혼내달라고 할 거야. 20이 넘은 사내가 대낮에 흙투성이가 되어 울고 있으니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다. 저런 칠푼이가 장가는 어떻게 갔나 몰라. 색시가 불쌍하지. 아니지. 그 색시 얼굴 보면 그놈이 그놈인가? 해질녘이 되어 인우가 돌아왔을 때 그의 몰골은 거짓골이나 다름없었다. 비단옷은 흙범벅이었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이 섞여 꼬질꼬질했으며 한쪽 신발은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맨발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하며 달려나와 아들을 껴안고 곡을 했다. 아이고 내 새끼, 어떤 놈들이 귀한 내 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며느리란 년은 서방 단속 안 하고 어디서 뭐 하느라 이 꼴을 보게 만들어. 불똥은 어김없이 박생녀에게 튀었다. 박생녀는 부엌에서 나와 묵묵히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서방님 씻기겠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묘한 위엄이 서려 있어.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다가 독한 년 하고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다. 박생녀는 남편을 뒷마당 우물가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등목을 시켰다. 찬물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자 인우는 차가워. 살살해 라며 투정을 부렸다. 그녀는 거친 손길로 그러나 꼼꼼하게 남편의 몸에 묻은 흙을 닦아내었다. 등짝을 밀어주며 그녀가 물었다. 서방님, 오늘도 돈을 뺏기셨습니까? 인우는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다. 뺏긴 거 아냐. 그냥 딱지치기에서 진 거야.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 박생녀는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셈을 못하니 속은 겁니다. 아이들은 딱지를 뒤집기 좋게 미리 접어두고 서방님 딱지는 무겁게 만들어 안 넘어가게 한 것입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딱기를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인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그 녀석들이 나를 속인 거야? 나쁜 놈들. 그날 밤 박생녀는 씻고 나온 남편을 밥상머리가 아닌 작은 소반 앞에 앉혔다. 소반 위에는 밥그릇 대신 천자문 책 한 권과 회초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인우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다. 이게 뭐야? 나 공부 싫어.
글자 보면 머리가 빙빙 돈단 말이야. 박생년은 단호한 표정으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서방님, 오늘부터 저와 약조 하나 하십시다. 낮에 아이들에게 뺏긴 돈, 그리고 무시당한 서름을 갚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를 알아야 이치를 알고, 이치를 알아야 남에게 속지 않습니다. 오늘 천자문 네 글자를 외우지 못하면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잠도 재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평소에 어수룩한 곰보색시가 아니라 흡사 호랑이 선생님 같았다. 인우는 울상을 지으며 책을 폈다. 하늘천, 땅지. 까만 건 글씨여, 하얀 건 종이였다. 그가 하품을 하며 딴청을 피우자 박생년은 회초리로 바닥을 탁 내리쳤다. 똑바로 앉으십시오. 허리를 펴고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인우는 깜짝 놀라 딸꾹질을 시작했다. 하늘천, 땅지. 그는 훌쩍거리며 글자를 따라 읽었다. 박생년은 남편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손가락으로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그 뜻을 풀이해 주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며 땅은 넓고 누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 안에 있습니다. 서방님은 하늘 같은 지아비가 되어야 하고 저는 땅처럼 서방님을 받쳐주는 지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헌데 지금 서방님은 땅바닥을 기는 지렁이 꼴을 하고 계시니 어찌 하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훈육은 단순한 글공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존심을 긁어 깨우는 과정이었다. 밤이 깊도록 신방에서는 글 읽는 소리와 인우의 칭얼거리는 소리, 그리고 박생녀의 엄한 꾸지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닭이 울 때쯤 되어서야 인우는 겨우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황 네 글자를 외우고 채아 털어졌다. 박생녀는 잠든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붓을 들었다. 남편이 흘린 침을 닦아주며 그녀는 장부를 펼쳤다. 시집와서 며칠간 지켜본 결과 최진사 댁의 살림은 구멍난 독과 같았다. 하인들은 쌀을 몰래 빼돌려 장터에 내다 팔고 있었고 주방에서는 쓰지도 않는 식재료를 마구 사들여 썩혀버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사치에 눈이 멀어 장사꾼들의 말에 속아 비싼 값에 물건을 사들이기 일쑤였다. 국간 열쇠는 시어머니 허리춤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엉망진창이었다. 이대로 가다간 3년 안에 집안이 거덜나겠구나. 박생녀는 혀를 찼다. 그녀는 붓으로 꼼꼼하게 하인들의 비리 목록과 낭비되는 재화의 내역을 적어 내려갔다. 못생긴 얼굴 때문에 낮에는 구박 덩어리였지만 밤에 장막이 드리워지면 그녀는 이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전략가였다. 그녀는 잠든 인우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서방님, 조금만 참으십시오. 당신이 그를 깨우치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되는 날, 제가 이 장부를 당신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그때는 누구도 당신을 바보라 부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공부 박생녀가 아니라 최진사 댁의 안주인으로 당당히 설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박생녀의 움직임이 달라졌다. 그녀는 부엌일만 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조금씩 집안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쌀을 씻으러 가는 하녀를 불러 세워 쌀자루의 무게를 눈대중으로 가늠하고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어제 들어온 쌀이 5가마인데 벌써 바닥이 보이는구나. 쥐가 파먹었느냐 아니면 사람 쥐가 드나드는 것이냐. 하녀가 뜨끔하여 얼굴이 붉어지자 박생녀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줄 터이니 쌀 씻은 뜸을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마라. 내 눈은 뒤통수에도 달려있느니라. 그녀의 섬뜩한 경고에 하인들 사이에는 새로 온 아씨가 귀신이 들렸다. 눈치가 백단이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또한 박생녀는 밤마다 인우에게 셈법을 가르쳤다. 엽전 꾸러미를 풀어놓고 더하고 빼는 법을 놀이처럼 가르쳤다. 서방님, 엽전 10냥에서 엿 사먹느라 2냥을 쓰면 몇 냥이 남습니까? 인우가 손가락을 꼽으며 8냥 하고 외치면
그녀는 칭찬과 함께 곶감 하나를 입에 물려주었다. 칭찬에 굶주려 있던 인우는 아내의 칭찬이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오냐오냐보다 훨씬 달콤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낮에 아이들과 놀 때도 무심코 셈을 하기 시작했다. 내 구슬이 5개였는데 제가 2개 따갔으니 3개가 남아야 하는데 어라 1개밖에 없네. 저 녀석이 사기쳤구나. 인우의 머릿속에 희미하게 남아 의심과 계산이라는 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시련은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밤마다 촛불을 켜놓고 아들을 끼고 돈다는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했다. 밤에 잠은 안 재우고 꼬리를 쳐서 아들 진을 빼는구나. 저런 음탕한 것을 보았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급습하여 책상을 엎고 회초리를 부러뜨렸다. 인우는 겁에 질려 이불 속으로 숨었고 박생년은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어머니, 서방님을 사람 만드느라 그럽니다. 한 달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녀의 간곡한 청에도 시어머니는 냉담했다. 사람은 타고나는 것이다. 바보가 글을 배운다고 선비가 되느냐. 쓸데없는 짓 말고 아들이나 쑥 낳아라. 그게 네가 밥값 하는 유일한 길이다. 모욕적인 언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지만 박생년은 물러서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나가자 그녀는 엉망이 된 방을 치우고 숨어있는 남편을 달랬다. 나오십시오, 서방님. 호랑이는 갔습니다. 인우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물었다. 색시야, 너 안 아파? 어머니가 때렸잖아. 박생년은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쥐며 씁쓸하게 웃었다. 아픕니다. 살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허나 서방님이 바보 소리 듣는 것이 저는 더 아픕니다. 그러니 서방님, 제발 저를 위해서라도 그를 익혀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처음으로 보여준 아내의 눈물 맺힌 눈동자에 바보 인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솟았다. 그것은 연민이었고 동시에 사내로서의 아주 작은 책임감의 싹이었다. 그는 조용히 기어나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 공부할게. 울지 마. 못생긴 얼굴 우니까 더 못생겼어. 투박한 위로였지만 박생녀에게는 천금 같은 말이었다. 그날 밤 인우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붓을 잡고 하늘 천자를 100번이고 써내려갔다. 종이가 뚫어질 듯 힘을 주어 쓰는 그의 등 뒤에서 박생녀는 바느질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 꽃을 피우듯 두 사람의 험난한 시집살이 속에서도 끈끈한 전우애 같은 정이 싹트고 있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시어머니의 코는 여전히 높았으나 신방 안의 온도는 분명 어제보다 뜨거웠다. 박생년은 바늘에 찔린 손가락을 입에 물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내 서방님을 천하제일의 장사꾼으로, 아니 천하제일의 대장부로 만들어 보일 것이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달이 차오르면 기울고 그릇이 차면 넘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거늘. 어설프게 머리가 트인 최인우의 자신감은 맹목적인 자만이 되어 화를 부르고 있었다. 박생녀의 지독한 훈육 덕분에 이제 제법 천자문을 떼고 주파나를 튕길 줄 알게 된 인우는 마치 자신이 천하의 대상인이라도 된 양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다. 여보시오, 이 비단은 오리 굵어 하품이니 값을 깎으시오. 장터 포목점에서 배운 대로 호통을 치며 엽전 몇 푼을 아끼고 돌아오는 길, 인우의 콧노래는 하늘을 찔렀다. 그러나 똥파리는 꿀단지 주의가 아니라 썩은 고기 주변에 꼬이는 법. 어수룩한 부잣집 도령이 돈맛을 알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냄새를 잘 맡는 사기꾼, 일명 조각액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조각액은 한양 바닥에서 뼈가 굵은 전문 사기꾼으로 혀에는 꿀을 바르고 뱃속에는 칼을 품은 자였다. 그는 인우가 재물을 불리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어느 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귀티가 흐르는 갓을 쓴 조각액이 인우에게 접근했다.
그는 주막의 가장 은밀한 방으로 인우를 불러내어 산삼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목함을 조심스럽게 열어보였다. 도령님, 이것이 바로 천년 묵은 산삼입니다. 강원도 깊은 골짜기 신만이들이 목숨 걸고 캐낸 것인데 이것을 한양의 고관 대작들에게 가져가면 반문서 10장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비상한 안목을 익히 들어 알고 있기에 특별히 먼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목함 속에는 사람 형상을 한 뿌리들이 그럴싸하게 누워 있었다. 샘은 배웠으나 세상의 간사함을 배우지 못한 인우는 눈이 뒤집혔다. 10배, 아니 100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침을 꼴깍 삼켰다. 조가객은 대끼를 박듯 속삭였다. 다만 이 물건을 확보하려면 당장 계약금으로 1000냥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까지 치르지 않으면 이 기회는 김대감 댁으로 넘어갑니다. 1000냥. 집안의 문전옥답 문서를 잡히지 않고서는 마련할 수 없는 거금이었다. 인우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제가 이 산삼 장사로 우리 집안을 조선 제1의 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며느리한테 배운 셈법으로 계산해 보니 이건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귀가 얇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안방마님은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 오냐, 내 새끼가 드디어 큰일을 하려나 보다. 그 공보 같은 년이 푼돈 아끼며 잔소리하는 것보다 네가 큰돈을 만지는 게 낫지.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땅 문서를 꺼내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박생녀가 부엌에서 밥을 짓는 사이 벌어진 일이었다. 문서를 품에 안은 인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가객이 기다리는 주막으로 내달렸다. 박생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기다리던 중 안방마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뱉은 말 때문이었다. 이제 우리 인우가 큰 돈을 벌어오면 내년 눈치 안 보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산삼이 어쩌고 하더니 문서를 들고 뛰더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생녀의 손에서 밥주걱이 툭 떨어졌다. 산삼이라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서를 주셨단 말입니까? 박생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왜, 배가 아프냐? 네가 밤마다 가르친 덕에 아들이 똑똑해져서 사업을 한다는데 왜 난리야? 박생녀는 앞치마를 벗어던질 새도 없이 신발을 꿰어 신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욕설이 날아왔지만 들리지 않았다. 산삼, 천년 묵은 산삼이 장터에 굴러다닐 리가 없다. 이건 필시 사기다. 그녀의 머릿속은 불이 난 듯 뜨거웠지만 발걸음은 차갑고 냉철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주 가는 주막으로 향하지 않고 마을의 왈패들이 모이는 뒷골목 기방으로 방향을 틀었다. 큰돈이 오가는 사기판이라면 으슥하고 퇴로가 확보된 곳을 택했을 것이라는 직감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마을 외곽의 허름한 기방 앞에는 낯선 왈패들이 망을 보고 있었다. 박생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흐트러진 머리를 더 헝클어뜨리고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부엌 칼이 아닌 먹다 남은 무조각 하나를 꺼내어 이빨로 으드득 깨물었다. 그녀의 작전은 미친 여자였다. 아니, 정확히는 미친 척하며 상대의 허를 찌르는 광력광류의 전략이었다. 이놈들아, 내 서방 내놔라. 내 서방이 첩질하러 여기 들어왔지. 박생녀는 괴성을 지르며 기방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갔다. 망을 보던 왈패들이 막을 새도 없었다. 흉측한 얼굴에 머리를 산발하고 눈을 부라리는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입하자 술을 마시던 객들은 혼비백산하여 길을 깼다. 가장 안쪽 상석, 조가객과 인우가 막 도장을 찍으려던 방문이 벌컥 열렸다. 서방님. 박생녀의 일갈에 인우는 들고 있던 붓을 떨어뜨렸다. 색시야. 여긴 어떻게? 인우는 아내의 귀신 같은 형상에 놀라 오줌을 지릴 뻔했다. 조가객은 눈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건 또 무슨 추물인가. 재수없게 어디서 미친년이 들어와서 판을 깨. 조각에게 수아들이 박생녀를 끌어내려 하자 그녀는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들의 팔을 뿌리쳤다. 호호, 추물이라니요. 내 서방이 여기서 귀한 산삼을 산다기에 그 맛이나 좀 보려고 왔소이다. 박생녀는 순식간에 상위로 뛰어올라 조각액이 애지중지하던 목함을 낚아챘다. 이런 미친. 조각액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박생녀는 목함 속에 산삼 하나를 꺼내어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년 묵은 산삼을 못 씹듯 먹어치우는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인우는 사색이 되어 외쳤다. 안 돼. 그게 얼마짜린데. 박생녀는 입안의 것을 촤뱉어내며 조각에게 얼굴에 뿜었다. 3년 이게 무슨 산삼입니까? 이건 3년 묵은 도라지 뿌리를 꿀물에 절여 말린 것 아닙니까? 내 친정이 강원도 10만이 고리라 산삼 냄새는 심리 밖에서도 맡는데 어디서 이런 싸구려 도라지 냄새를 풍기며 사기를 칩니까?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조각에게 눈동자가 흔들렸다. 박생녀는 기세를 몰아 상 위에 놓인 산삼 감정서라는 종이를 집어들어 촛불에 비췄다. 그리고 이 종이 먹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았군요. 천년 묵은 산삼의 감정서가 어찌 오늘 쓴 먹냄새를 풍깁니까? 여기 찍힌 관인도 자세히 보니 관아의 것이 아니라 감자로 깎아 만든 가짜 도장입니다. 이래도 발뺌할 셈입니까? 박생녀의 논리 정연한 지적은 비수처럼 정확했다. 그녀의 흉측한 외모는 오히려 상대방의 방심을 유도했고 광녀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명석한 판관처럼 돌변하는 모습은 조각에게 혼을 쏙 빼놓았다. 인우는 멍하니 아내와 조각액을 번갈아 보았다. 아내의 말대로 씹다 뱉은 뿌리에서는 익숙한 도라지 반찬 냄새가 났다. 이 사기꾼 놈들, 나를 속인 거야. 인우가 벌떡 일어났다. 궁지에 몰린 조각액은 본색을 드러냈다. 에이씨, 재수옴 붙었네. 인연, 입 다물지 못해? 얘들아, 전연하고 바보놈을 묶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왈패들이 칼을 빼들고 덤벼들자 인우는 겁에 질려 아내의 등 뒤로 숨었다. 색시야, 살려줘. 절체절명의 순간 박생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엽전 꾸러미가 아니라 붉은색 줄이 달린 마패, 인척하는 뗄그릇 뚜껑이었다. 그녀는 뚜껑을 번쩍 들어 올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다. 네 이놈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포도청에 사람을 보내 포졸들이 이곳을 에워싸고 있다. 내 아버님이 비록 몰락했으나 옛 친구가 형조판서다. 감히 양반집 며느리와 아들을 해치고도 무사할 줄 아느냐. 그녀의 기세가 워낙 당당하고 눈빛이 형형하여 왈패들은 진짜 암행어사라도 만난 듯 주춤거렸다. 그 틈을 타 박생녀는 상위에 놓인 땅 문서를 낚아채어 인우의 품에 찔러 넣었다. 서방님, 뛰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관하로 뛰십시오. 인우는 얼떨결에 문서를 받아들고 열린 문으로 튀어나갔다. 저놈 잡아. 조각액이 소리쳤지만 박생녀가 밥상을 뒤집어 그들의 진로를 막았다.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난장판이 되었다. 박생녀는 못생긴 얼굴을 최대한 일그러뜨리며 귀신 같은 표정을 짓고는 조각에게 멱살을 잡고 늘어졌다. 나를 죽이고 가라. 내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놈들 뼈를 씹어먹을 것이다. 그녀의 악귀 같은 기세에 질린 조각액은 멱살을 뿌리치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사실 포졸이 온다는 건 거짓말이었으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사기꾼들은 관아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는 법이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주막 밖으로 나온 박생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멀리서 헐떡거리며 되돌아오는 인우가 보였다. 그는 도망가다 말고 아내가 걱정되어
몽둥이 하나를 주워들고 덜덜 떨며 돌아온 것이었다. 색시야, 괜찮아? 그놈들은 인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박색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피 묻은 입술을 깨물어낸 피였다. 로씩 웃었다. 비록 흉측한 얼굴이었으나 그 순간 인우의 눈에는 그녀가 세상 어떤 장수보다 든든해 보였다. 서방님, 문서는요? 박색녀가 묻자 인우는 품속에서 구겨진 문서를 꺼내 보였다. 여기 있어. 안 뺏겼어. 박색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편의 옷자락을 잡고 일어섰다. 가십시다. 집에 가서 따뜻한 밥이나 먹읍시다. 인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불쑥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으나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미안해. 내가 바보라서. 내가 또 속아서 집안 망칠 뻔했어. 인우가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인우는 처음으로 아내의 못생긴 얼굴이 밉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기지와 용기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객사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뛰쳐나왔다. 그래, 계약은 잘했느냐? 돈은 언제 들어온다더냐?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질문에 인우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문서를 어머니 무릎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바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기꾼들에게 속아 이 문서를 다 날릴 뻔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사태를 파악하고 입을 떡 벌렸다. 박색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인우가 그녀의 소매를 잡았다. 어머니, 앞으로 집안의 대소사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 눈은 까막눈이나 이 사람의 눈은 매의 눈입니다. 제 귀는 얇으나 이 사람의 귀는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저를 사람 취급하신다면 제 아내도 며느리로 인정해 주십시오. 처음으로 뱉은 아들의 소신 발언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다. 그러나 아들의 눈빛이 예전의 멍청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 결의에 찬 사내의 눈빛임을 느끼고는 차마 반박하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온 인우는 박색녀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다. 박색녀가 기겁하며 말렸다. 서방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인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부인, 내 목숨을 구했고 우리 가문을 구했소. 당신 얼굴이 곰보든 뭐든 상관없소. 당신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지혜가 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요. 이제부터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하리다. 글을 읽으라면 읽고 밭을 갈라면 갈겠소. 그날 밤 인우는 스스로 책을 펴고 밤늦도록 글을 읽었다. 박색녀는 그 곁에서 바느질을 했으나 예전처럼 감시자가 아닌 동반자의 느낌이었다. 촛불 아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듯 두 사람의 마음도 비로소 하나로 묶이기 시작했다. 사기꾼의 덫은 오히려 부부의 연을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고 박색녀는 이제 단순히 밥해주는 식모가 아니라 남편의 군사장군과 책사가 되었다. 그러나 평화는 잠시뿐 바깥의 적을 물리치자 안에서 더 큰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자존심은 며느리의 공로를 인정하기보다 질투로 변질되었고 집안이 안정되자마자 그녀는 더 독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칠거지약이라는 명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최진사댁 곳간에는 쌀이 가마니째 쌓여 천장에 닿을 지경이 되었다. 박색녀가 곳간 열쇠를 넘겨받아 안살림을 쥐락펴락한 지 불과 1년 남짓 구멍 났던 독은 황금으로 메워졌고 새어나가던 재물은 강물처럼 불어나 인근 고을에서 제일 가는 알부자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신랑 최인우에게 있었다.
낮이면 동네 아이들과 흙바닥을 뒹굴던 바보 도령은 온데간데 없고 의관을 정제하고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는 의젓한 선비가 되어 있었다. 비록 타고난 천재는 아니었으나 박생녀의 헌신적인 내조와 밤샘 과외 덕분에 이제는 논어의 구절을 읊고 장부의 셈을 척척 해낼 정도가 되었으니 개천에서 용이 났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최인우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며 최도령님이 환골 탈퇴하셨다고 칭송하기 바빴다. 허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의 간사한 마음이라 했던가. 집안이 태평성대를 맞이하자 시어머니 안방마님의 신보가 다시금 고약하게 뒤틀리기 시작했다. 안방마님은 사랑채에 앉아 글을 읽는 번듯한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함과 동시에 묘한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저렇게 잘난 내 아들 옆에 천하의 박색인 며느리가 붙어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가난하고 아들이 모자랄 때는 며느리의 지혜가 절실했으나 이제 살만해지고 아들이 사랑구실을 하니 곰보 며느리는 눈엣 가시어 비단옷에 묻은 밥풀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게다가 며느리가 곱간 열쇠를 쥐고 시어머니의 사치스러운 지출을 꼬치꼬치 따지고 드니 시어머니로서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안방마님은 매파를 은밀히 불러 속삭였다. 이제 우리 인우가 양반 구실을 톡톡히 하니 저 흉물은 내치고 격에 맞는 참한 규수를 새로 들여야 하지 않겠나? 저 물건이 들어온 지 1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으니 칠거지약을 들먹여 쫓아내기에 딱 좋지 않겠느냐.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던 어느 날 최진사댁 대청마루에는 마을의 유지들과 집안의 먼 친척 어르신들이 초대되었다. 명목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잔치였으나 실상은 며느리 박생녀를 공개적으로 망신주고 쫓아내기 위한 인민재판의 장이었다.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정성껏 차려온 다과상을 발로 툭 밀어내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다들 듣거라. 내 오늘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저 며느리라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킨 공은 인정하나 여자의 도리는 다하지 못하고 시어미를 능멸하며 남편을 쥐고 흔드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좌중이 술렁거렸으나 시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입을 떼지 못했다. 사랑방에 있던 인우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으나 남자는 빠져라. 라는 어머니의 호통에 기가 죽어 문지방 너머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박생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마당 한가운데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으나 소매 속에서 주먹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을 하며 칠거지약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어대기 시작했다. 첫째, 시부모를 섬기지 않고 불손하니 불순구고 부준조고요. 둘째, 들어온 지 해가 넘도록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무자무지요. 셋째, 말이 많고 집안의 비밀을 밖으로 떠벌리니 구설거셔이라. 여자가 지켜야 할 7가지 법도 중 벌써 3가지를 어겼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내 너에게 위자료로 쌀한 가마니를 줄 터이니 내 발로 기어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고 하인들과 구경꾼들은 박생녀를 향해 혀를 찼다. 무게, 역시 얼굴값 하는구먼. 쫓겨날 줄 알았다. 모멸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박생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맑고 강렬한지 시어머니는 순간 흠칫하여 뒷걸음질 쳤다. 박생녀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으나 마당의 흙먼지를 잠재울 만큼 힘이 있었다. 어머니, 칠거지약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삼불거 삼부추의 법도를 여쭙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조강지처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3가지 경우에는 내쫓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상을 치렀을 때
비록 시아버님과 어머니가 정정하시니 이는 해당치 않으나 저는 이 집안이 썩은 동아줄처럼 위태로울 때 들어와 제 살을 깎아 동아줄을 다시 꼬았습니다. 박생년은 잠시 숨을 고르고 흔들리는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남편 인우 쪽을 힐끔 보았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둘째, 빈천 거북이, 빈젠취, 후귀라 하였습니다. 제가 시집 올 적에 이 집안은 껍데기만 만석군이지 속은 텅 비어 있었고 서방님은 글자 하나 모르는 천진한 아이와 같았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천할 때 시집 와서 밤잠을 줄여가며 살림을 불리고 서방님을 사람 만들어 이제 부귀해졌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고생한 아내를 집안이 폈다고 내치는 것은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스스로 짐승의 길을 가시렵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에 좌중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대기 시작했다. 맞는 말이네. 저댁 며느리가 다 쓰러져가는 집안 일으킨 건 온 동네가 다 알지. 시어머니는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뭐라고? 인연이 어디서 말대꾸야.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허나 셋째, 갈 곳이 없으면 내쫓지 못한다. 유신무죄하였으나 너는 돌아갈 친정이 있지 않느냐. 쌀 한 가마니 줬으니 내 집으로 가라. 박생년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친정이라 하셨습니까? 제 아비는 병져 누웠고 집은 비가 새어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제가 쫓겨나면 그 길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제 흉측한 얼굴을 팔아 웃음이라도 팔아야 합니까?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집 귀신이 되겠다고 맹세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갈 곳 없는 저를 사지로 내모시는 것이 양반가의 법도입니까? 그녀의 절절한 호소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외침이었고 부조리한 세상에 대한 피맺힌 항변이었다. 구경하던 사람들 중 몇몇 아낙네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분위기가 며느리 쪽으로 기울자 시어머니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시끄럽다. 법이고 나발이고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 얘들아, 뭘 하느냐. 전연을 당장 끌어내고 대문을 걸어 잠가라. 하인들이 주춤주춤 다가오자 박생년은 눈을 감고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아, 결국 내 진심은 껍데기에 가려 닿지 않는 것인가. 지혜도 헌신도 이 못난 얼굴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란 말인가. 바로 그때였다. 멈추시오.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대청마루를 뒤흔들었다. 언제나 어머니의 치마폭 뒤에 숨어있던 바보라 놀림받던 최인우가 문지방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와 하인들을 밀쳐내고 무릎 꿇은 아내 앞을 가로막아 섰다. 그의 등은 넓었고 떨림은 없었다. 인우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그만하십시오.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인우야, 너 지금 어미한테 대드는 것이냐? 저 흉물 때문에. 인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켜 세웠다. 박생녀가 놀라 남편을 올려다보았다. 인우의 눈빛은 단호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흉물이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냐오냐 하며 키운 바보 천치를 밤마다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때려가며 그를 가르치고 사람돌이를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칠거지약이요. 아들을 못 낳았다고요.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직 부족하여 하늘이 점지해 주지 않은 것이지 이 사람 탓이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요? 집안이 망해가는 꼴을 보고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며느리의 도리입니까? 쓴소리가 듣기 싫다고 내치신다면 이 집안은 다시 사기꾼들이 들끓는 쑥대밭이 될 것입니다.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바보 도령의 입에서 저토록 청산유수 같은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다.
최진사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입을 다물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인우는 멈추지 않고 선언했다. 삼불거라 하셨습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일불거, 이부추의 이유만 있을 뿐입니다.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사람을 내쫓으시려거든 저도 함께 파적호적에서 파냄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껍데기만 고운 여자 1000트럭을 가져다 줘도 제 눈에는 이 곰보 아내의 마음보다 못합니다. 인우의 말은 비수가 되어 시어머니의 헛된 욕심을 찔렀고 방패가 되어 아내를 지켰다. 박생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토록 모진 구박과 멸시 속에서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으나 남편의 이 사람 없이는 못 산다는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간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소란이 끝나고 마당에는 어둠이 깔렸다. 인우는 여전히 흐느끼는 아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자신의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거친 곰보 자국 위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울지 마시오, 부인. 내가 늦었소. 당신이 나를 지켜준 만큼.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누구도 당신을 이 집에서 내쫓지 못할 것이오. 박생년은 퉁퉁 부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다. 비록 얼굴은 울퉁불퉁하고 못생겼으나 달빛을 받은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절세미인보다 아름답게 빛났다. 서방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은 방 안에서 이를 갈고 있었다.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 발악으로 관아에 고발장을 넣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허나 이미 판세는 뒤집혔다. 남편의 마음을 얻은 아내는 천하를 얻은 것과 다름없었다. 이제 마지막 장, 진정한 화해와 결실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도끼조차 녹여버릴 두 사람의 진정한 사랑과 못생긴 며느리가 피어올릴 가문의 번영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 최진사 댁의 담장 너머로 다시금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허나 그것은 예전처럼 바보 신랑의 겁에 질린 곡소리가 아니요. 집안의 대를 이을 옥동자의 힘찬 고고성 곽과신이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최진사댁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상텐비하라 할 만큼 변해 있었다. 무너져가던 가세는 인근 고을의 땅을 절반이나 사들일 만큼 번성하였고 곳간에는 쥐가 들어갔다 길을 잃을 정도로 곡식이 가득 찼다. 사랑채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의 딱지치기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와 손님들이 드나들며 나누는 담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얼굴 얽은 며느리 박생녀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박색버서이 아니라 복색, 부서이라 칭송에 마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역시 바보 도령 최인우였다. 그는 이제 제법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의관을 정제한 모습이 영락없는 사대부의 기품을 풍겼다. 비록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아내에게 배운 실용적인 학문과 셈법으로 가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웃의 분쟁을 해결해주는 현자겐저로 통했다. 장터에 나가면 상인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셈을 부탁했고 고을 원님조차 난해한 송사가 생기면 최진사댁을 찾아와 자문을 구할 정도였다. 인우는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지 않고 늘 이 모든 지혜는 내 안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라며 아내를 치켜 세우니 그의 겸손함과 애처가로서의 면모는 팔도 강산의 소문이 자자했다.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던 바보가 속이 꽉 찬 알밤 같은 가장이 된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청마루에는 늙은 안방마님이 손주를 무릎에 앉히고 어르고 있었다. 오냐 오냐 우리 강아지 천자문을 벌써 떼었다고.
어디 한번 읊어보거라. 5살 난 손자가 똘망똘망한 눈으로 글을 줄줄 외우자 안방마님의 입이 귀에 걸렸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아비의 수려한 외모를 쏙 빼닮았으되 어미의 명석한 두뇌를 이어받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신동이었다. 안방마님은 손자의 볼에 입을 맞추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 얼굴은 애비를 닮고 머리는 애미를 닮았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느냐. 만약 반대로 닮았더라면 어이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지난날 며느리를 구박했던 도끼는 사라지고 평온한 노년의 여유와 손주에 대한 내리사랑만이 가득했다. 그때 부엌에서 정갈하게 차려입은 박생녀가 다과상을 들고 나왔다. 세월의 흔적으로 눈가의 주름은 늘었으나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흉측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곰보 자국마저도 이제는 집안을 일으킨 훈장처럼 위험 있어 보였다. 박생녀가 시어머니 앞에 상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어머니, 햇쑥으로 만든 떡입니다. 이가 약하시니 조청에 푹 찍어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떡을 집어들었다. 예전 같으면 재수 없다며 상을 엎었을 테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떡을 오물거리며 툭 내뱉듯 말했다. 맛은 있구나. 내년이 솜씨 하나는 타고났다니까. 내 평생 너같이 못생긴 며느리를 볼 줄은 몰랐으나 또 너같이 복을 굴러오게 하는 며느리도 처음 본다. 그래, 고생했다. 무뚝뚝하지만 진심이 담긴 시어머니의 인정에 박생녀의 코끝이 찡해졌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품속에서 옷가락지 하나를 꺼내어 며느리에게 내밀었다. 이거 내 친정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다. 죽을 때 무덤에 가져갈까 했는데 곰보 손가락에 끼우면 빛이 날까 싶어준다. 받거라.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그리고 집안의 안주인으로 인정한다는 무언의 증표였다. 박생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락지를 받아 끼웠다. 투박하고 거친 손마디에 초록빛 옷가락지가 묘하게 어울렸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문의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두고부 사이를 흐르던 찬바람은 이제 봄눈 녹듯 사라지고 따스한 훈풍만이 감돌았다. 그날 밤 보름달이 휘영청 밝아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다. 인우와 박생녀는 정자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였다. 인우가 술잔을 채워주며 아내의 얼굴을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 첫날 밤에 내가 당신을 보고 도깨비라며 요강을 엎었던 일 말이오. 박생녀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의 그 비명소리에 십리박 개들이 다 짖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 남자를 어찌 데리고 사나 눈앞이 캄캄했지요. 인우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의 무릎을 쳤다. 하하하. 그때는 내가 눈뜬장님이었소. 껍데기에 가려 진주를 보지 못했으니 말이오. 헌데 부인, 그거 아시오? 지금 내 눈에는 당신이 양귀비보다 더 곱게 보인다는 사실을. 박생녀는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서방님도 참 립서비스가 너무 과하십니다. 늙고 쭈글쭈글한 곰보 할망구가 뭐가 예쁘다고 그러십니까? 그러자 인우는 정색을 하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빈말이 아니오. 당신의 그 곰보 자국 하나하나에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해 흘린 땀방울이 고여 있고 당신의 작은 눈 속에 나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흘린 눈물이 담겨 있지 않소.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아름다움을 보지만 나는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보오.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것은 옥황상제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요. 만약 다음 생이 있어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기꺼이 바보가 되어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박생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첫날 밤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그 철없던 소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해가는 아내의 주름진 손등에 입을 맞추는
낭만적인 노신사가 되어 있었다. 박생년은 남편의 잔에 술을 따르며 답했다. 서방님, 저 또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절세미인으로 태어나 서방님의 눈을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허나 지금은 이 못난 얼굴로도 서방님의 사랑을 받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믿고 따라주지 않으셨다면 저 또한 그저 억척스러운 노처녀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서방님이 저를 꽃으로 보아주시니 제가 꽃이 된 것입니다.